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진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열병식을 참관합니다. 박 대통령은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한국 시각으로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행사를 참관하기 위해 태년먼 성루에 오릅니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자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화합 및 협력을 촉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승 70주년 기념행사는 국가연주와 국기개양, 시진핑 주석의 연설 순으로 진행되고 약 50분 동안 본격적인 열병식이 이어집니다. 중국은 첨단 무기와 장비 500여 점과 항공기 200여 대를 동원해 군사력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열병식이 끝난 뒤 오찬 리셉션에도 참석합니다. 중국을 방문한 이후 오늘 조찬을 제외하고 세 차례 모두 시 주석과 식사를 함께하는 셈입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북한 대표로 방문하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조우할지도 관심입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를 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오후 상하이로 향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는 중국 선양을 거친 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고려항공 특별기가 아니라 일반 항공편을 갈아타고서 온 것은 김정은의 특사가 아니라 북한 대표단 자격으로 왔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정부와 북한 조선중앙통신 모두 최룡해가 김정은의 특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룡해는 지난 2013년 5월 당시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시 주석과 안면이 있는 만큼 중단됐던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2년 전과 달리 특사가 아니어서 시 주석과의 단독 면담 가능성이 적고 최룡해가 김정은의 친서 등을 전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실무협의 과정에서 시 주석과의 면담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사 자격을 주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항에는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가 최룡해를 영접나온 모습이 목격됐고 노강철 인민무력부 제1부 부장과 아시아 담당인 리길성 외무성 부상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지난 7월 김정은이 직접 발기해 만든 청봉악단이 처음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공은 국가합창단과 청봉악단이 모스크바에서 공연을 가진 겁니다. 남성 합창단의 기백 있는 노래들과 부드러운 요성미로 가득 찬 청봉악단의 출연이 잘 조화되어 관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군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청봉악단은 사상가, 군가 등을 성악으로 멋지게 부릅니다. 북한은 청봉악단을 소개하며 혁명의 나팔수, 사상적 기수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제 청봉악단이 최근 새롭게 발표한 노래 가사엔 혁명 신념 버리지 말라, 떠나선 살 수 없는 우리의 낙원과 같은 사상교육적 내용이 대부분. 죽어라 혁명 신념 버리지 말라, 불굴의 이 신념 가슴에 안고. 청봉악단은 앞으로도 미국에 대한 적개심, 주체 사상의 우수성 등을 강조하는 노래로 인민들의 사상을 다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러시아 공연처럼 해외 공연도 활발히 가지며 대내외 활동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김수현 씨가 단독 포토북과 DVD, 팬미팅을 묶은 패키지로 중국 점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명 김수현 프로젝트입니다. 김수현의 소속사 키리스트가 국내 에이전시와 손을 잡고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무려 300억 원 규모입니다. 퍼스트 메모리즈란 이 패키지에는 2권짜리 포토북에 200여 페이지가량의 사진과 콘서트 실황,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긴 DVD 2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 권당 우리 돈 13만 원에 판매될 예정으로 모두 25만 권을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현 씨 측 관계자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맞다며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드라마를 통해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김수현 씨는 광고 한 편에 10억 원을 훌쩍 넘는 모델료를 받을 만큼 슈퍼스타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저의 소식들을 소우닷컴 내 키스트 중국 홈페이지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현의 본격적인 공략이 중국 팬들을 얼마나 술렁이게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뒤 잠실 종합운동장 인근 공원에서 검거된 이모군. 검거 당시 이군의 가방 속에는 인화물질 500ml와 폭죽, 그리고 라이터가 들어있었습니다. 범행 도구도 있었고 이런 부분 또 본인이 진술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제법 우려는 있었습니다. 이군은 지난해 3월까지 이번 사고가 난 목동 A중학교를 다니다 서초동 B중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만약 검거만 되지 않았으면 현재 다니고 있는 B중학교와 바로 옆 초등학교까지 찾아가 2차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습니다.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목동에서 1차 범행을 저지른 뒤 연속적인 범행을 이어가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인화물질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군은 부탄가스를 터뜨린 뒤 교실에서 현금 7만 3천 원과 현금 카드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군은 당초 다시 전학 가기로 했던 강북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로 가던 길이었지만 우발적으로 마음을 바꿔 지하철을 타고 목동에 있는 A중학교로 이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이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쌀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라 봐야 밥떡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예. 쌀로 빵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고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엊그제 청와대 사랑채에서 쌀 가공품 전시회를 가진 이은창 뿌띠아미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 청와대 사랑채에서 쌀 가공품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번 행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됐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들이 전시가 됐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서구화 음식의 그 증가하고 네.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네. 쌀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는 쌀 소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쌀 가공식품을 소비 증가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사랑채 전시 사랑채 그 쌀 가공식품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우수한 탑10 쌀 가공식품 업체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글루텐 프리 쌀빵 뿌띠아미 업체가 그 쌀빵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반응은? 네.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요. 네. 참고로 저희 이제 뿌띠아미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전시된 제품이 글루텐 프리 쌀빵인데 거기에 이제 쌀 스콘이나 쌀 머핀, 그 다음에 그 피자 같은 경우가 전시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예. 피자 등등 해서 전시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도 빵과 케이크 그득히 지금 쌓여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과점에서 싸 먹는 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쌀로 만든 겁니까? 예, 여기는 이제 100% 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네. 밀가루 빵과 같은 식감의 그 맛있는 어떤 그 글루텐 프리 쌀빵으로 만든 그 쌀빵입니다. 네. 근데 먹어보면 쌀가루 똑같다. 네. 반죽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여기 네. 이제 빵은 기본이 이제 글루텐이 있어야
이제 빵이 만들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식품 첨가물이나 글루텐이 전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빵이 만들어지기 참 어렵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박학생가? 예. 한번 어떤 네, 앞에 제가 한번 있는 빵? 직접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네. 얘기를 해주십니다.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뭔가 쌀로 만든 빵이라고 해서 거부감이 있지 않도록 빵과 굉장히 비슷한 식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밀가루로 만든 빵보다 그렇다면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좋은 점은 지금 저희가 이제 국산 쌀 가공식품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 그 대부분의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는 그 수입에 들어오고 저희는 이제 국산 쌀로 만든다는 것, 그 그렇죠. 차이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에는 그 다량의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네. 글루텐이라는 거는 그 밀가루가 이제 발효가 되고 난 다음에 빵을 구웠을 때 이거를 이제 글루텐 성분이 없으면은 이게 빵이 주저앉고 있으면 그대로 부풀어집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글루텐 성분이 없어서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속이 편하고 예. 소화가 지금 잘 나오고 됩니다. 있는 게 글루텐 과다 섭취했을 경우 부작용이 있는 거죠? 저런 게 있었군요. 네. 말씀하셨던 소화 불량이나 장애 같은 거 있고 피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요즘 뭐 아이들 문제되고 있는 아토피, 호흡곤란 뭐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그게 원래 글루텐이 이제 단백질 성분인데요. 예. 밀가루에는 그 글루아덴이라는 점성을 갖고 있는 단백질 성분하고 글루테닌이라는 탄성을 갖고 있는 단백질 성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단백질 성분이 물과 만나가지고 글루텐 단백질이 된 건데요. 네. 그게 이제 모양을 보면은 껌이라든가 악어처럼 이게 되게 질깁니다. 일반인들은 괜찮은데 그 글루텐 성분이 질기기 때문에 그게 소장을 지나갈 때 그 소장에 있는 융터를 건드려서 심한 경우는 긁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밀가루 음식을 드셨을 때 소화가 안 되거나 더부룩하거나 이런 분들이 글루텐 알러지 성분이 있는 거죠. 네. 네, 청와대 사랑채에서 실제 네. 가공품 전시회에서 시식이 있었죠. 박근혜 예. 대통령뿐만 아니고 국무위원 시식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바로 지금 이 장면인 것 네.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사랑채에서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빵과 똑같은 빵을 시식하고 또 국무위원들과 얘기를 함께 나누는 모습입니다. 네. 그 직접 한번 시식을 해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서요? 거기까지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에서 쌀 가공식품을 지금 많이 알리고자 네네. 업체들을 선정을 했고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농식품을 통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글루텐 프리,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글루텐의 부작용 같은 것들 때문에 쌀빵이 아니더라도 요새 글루텐 프리 제품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밀가루보다 이 쌀의 가격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어떤 제품의 경쟁력 측면에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이제 밀가루가 킬로그램당 한 200~300원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산 밀가루가 예. 키로에 5,000원을 합니다. 그 네. 5,000원으로 만든 그 밀가루 빵들이 호텔이라든가 좀 고급스러운 빵집에서 판매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쌀 같은 경우에도 그 쌀에도 그 등급이 있는데요. 그 일반 가공 쌀가루 등급이 그 쌀가루용이 있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쌀가루가 있습니다. 네네. 저희 같은 경우가 일반 쌀가루가 킬로그램당 한 1,000원 안팎인데 네.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킬로그램당 5,000원이 저희도 넘어갑니다. 20kg 네. 따지면 1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아까 프랑스 밀가루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프리미엄 쌀가루로 만든 쌀 가공식품도 국내 경쟁력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해외에도 가격보다는 품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품질 경쟁력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좀 원재료 비용이 높기 때문에 네. 가격 경쟁력에서는 좀 불리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쌀 가공식품 계속 소비가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쌀 가공식품이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네. 쌀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쌀 소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를 본다면은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내에 상당히 많이 소비자들이 찾는 거로 증가될 것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이런 사업을? 실은 예전에 제가 IT 사업을 하다가 IT요? 예, 부도가 나서 네. 좀
안 좋은 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 당시에 이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병원을 못 다녔는데 어느 분이 이제 쌀눈이 달려 있는 그 배아미를 주셨는데 이제 그거를 먹고 다른 치료는 못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나으셨어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먹는 이제 쌀은 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고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식품을 만들면 어떨까. 네, 예,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쌀빵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지갑이 얕아질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통화뿐 아니라 결제까지 되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보안이나 분실 등 주의해야 할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갑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세상, 스마트폰 지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결제 단말기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기만 해도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개발됐는데요. 우선 지난해 10월 가장 먼저 서비스를 선보인 애플사는 근거리 무선통신용 결제기에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방식인데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기 외에 별도의 결제기가 필요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 지난달 출시된 삼성페이는 근거리 무선통신용 결제기뿐 아니라 기존 신용카드 결제기로도 서비스가 가능한데요. 휴대폰 사용자 지문이나 비밀번호를 인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기능도 갖췄지만 아직 국내 모든 카드사와 제휴를 맺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은행 현금 입출금기에서 본인 계좌 출금도 가능한데요. 그야말로 지갑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됐습니다. 보다 더 간편해지고 빠른 결제 방식이 무척 유용할 수도 있지만 더불어 휴대폰 분실에도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골든타임 박상훈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보도한 MBC를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 느닷없이 불륜설에 휘말린 강용석 씨가 등장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가 사건의 전모 정리해드립니다. 예, 강용석 변호사와 박원순 시장의 제2라운드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정치적인 타격을 크게 받을 텐데요. 과연 이 싸움의 진실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강용석 변호사가 이 시점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일까요? 빌미는 며칠 전에 있었던 서울시 정무부 시장인 임종석 부시장의 기자회견입니다. 임종석 부시장이 기자회견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는 허위다. 그 보도 관계자들, 기자들,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모든 사람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미에 강용석 변호사 얘기를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도 이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2012년에 의원직 사퇴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강용석 변호사가 아니죠. 즉각 공개 질의서를 내면서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박원순 시장, 당신도 시장직 거세요. 내가 이 재판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 공동피고인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선임계를 내고 이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관련 재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요. 과연 이 재판의 끝 어떻게 될까요? 박원순 시장이 이기든 강용석 변호사가 이기든 진 사람은 아마 영원히 정계에서 퇴출될 것 같습니다. 이 재판 끝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박원순 시장은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논란을 비교적 침묵 지켜왔는데요. 네. 이번에 형사 고발까지 굉장히 강경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강용석 변호사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강 변호사가 이제 선임계를 했다는 것 때문에 뉴스가 되는데 사실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었죠. 네. 진행 중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나름 이제 좀 침묵으로 지난번에 이제 MRI 사진을 공개하고 난 뒤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지금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괴담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MBC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차기환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제 소송 진행 중인 한 팀이 있습니다. 이 팀하고 일종의 이제 진검 승부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는 박원순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거 하다면 지난번에 이완구 총리 그 아들 병역 의혹이 있을 때 바로 재신검을 다시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공개적으로. 뭐 차라리 공개적으로 한 번 더 해서 말끔하게 정리 정돈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박원순 시장한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에 좀 이 재판 과정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단은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비리로 이제 허위 사실 유포, 공직 현금 혐의로 일종의 양승호 박사하고 그 동안에 뭐 MRI가 가짜라고 주장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된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거의 밀렸죠. 밀렸는데 이 차기환 변호사를 한 새로운 이제 법조팀이 들어가면서 변호인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의혹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은 이 박주신 씨를 다시 한번 불러서 재판장에서 공개 다시 한번 신검을 하자는 주장을 낸 겁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국에 있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을 불러들여서 다시 한번 재검을 받고 그렇다면은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로 그동안의 피고인이었던 양승호 박사들 유죄 판결 내리겠다. 이제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한 변호인이 기존에 또 있는데 이제 강용석 변호사도 또 합류를 해서 이제 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 아마 임종석 부시장이 나서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 번 검증이 된 문제인데 계속 이렇게 공세적으로 하는 것은 한번 검증이 됐다는 게 2013년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왔죠. 네, 무혐의 판결이 나서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이 허위 사실로 정리가 됐던 일인데 네.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정치적 공세다. 근데 이제 또 개인적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이 원래 정치인으로 이렇게 크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원치 안 하려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한 번 이미 판결이 났으니까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누구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어제 이제 보도를 보고 임부시장 쪽에서 이거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어제 서울시청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 한번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보도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 기피 의혹 논란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이것을 의도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고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 명의로 해당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그리고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사장 등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또 논란이 된 부분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 의혹을 왜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좀 논란이 될 부분이 논란이 있지 될 않나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사실은 뭐 저도 부산시 있었지만 정무부 시장이라는 것은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걸 개인 가족사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정치인 박원순 시장의 어떤 정치적 측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뭐 임종석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굳이 뭐 임종석 부시장이 이 문제에 형사고발을 MBC를 했다는 근데 왜 당신이 공무원이 했냐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지나치게 좀 기계적인 것 같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아까 강원식 그 교수도 얘기했듯이 저는 크게 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깔끔하게 굉장히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차기환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에서 또 집요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가족사의 문제가 아니고 야권 유력한 차기주자, 그다음에 현직 서울시장의 문제고 이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된 일각에서는 못 믿겠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재판 중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완구 총리의 아들 경우처럼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한 번에 털어버리는 쪽이 박 시장을 뭐 위해서나 뭐 여러 사람을 위해서나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의원직 사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오래됐고 또 강용석 씨가 지금은 다 하차했지만 방송에서 그런 얘기들을 꾸준히
제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보시면 네. 지난 2012년 2월에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때 예. 약속드린 대로 의원직을 사퇴한다. 다만 국민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했고요. 또 최근 그 방송에서 또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모 종편 프로그램에서 이제 MC를 맡으면서 아들 재판이 열리는 날 밤늦게 메르스 긴급 브리핑을 한 것도 이상했고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열던지 그러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세를 계속해서 펴왔습니다. 2012년 의원직 사퇴한 것부터 시작된 악연.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박원순 시장 계속 공격하는 겁니까? 아마 그 당시는요, 어떻게 보면 강훈석 변호사가 당시 강훈석 의원이죠. 이제 정치증명을 걸고 이거를 제기했다가 참패한 거죠. 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MRI가 다시 찍었는데, 이게 박주신 씨께 맞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로서는 강훈석 변호사가 본인이 제기했던 걸 증명할 길이 없으니, 내가 약속된 의원직 사퇴한 것입니다 하고 물러난 건데, 그 이후에 강훈석 변호사 다시 한번 취재를 해보니, 이거는 MRI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또 추가로 생기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하고 있는 얘기, 지금 박원순 시장한테 질의했던 공개질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 박성호 수장이 지적한 거랑 같습니다. 이완구청을조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차례를 오픈하는 거에 맞지 그 당시에는 일부 서울시 공무원들과 일부 기자만 데려다가 뚝딱뚝딱 찍고 나온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박주신 씨의 MRI가 맞는지라는 의혹이 생기니 그걸 완벽하게 오픈된 상태에서 한 번 더 하자 이겁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그러면 당신이 서울시장 그만두는 것이고 내가 맞다고 그러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이게 이제 강용석 변호사의 정면 승부거든요. 아마 네. 차기현 변호사 입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박원순 씨가 어떻게 받을 건지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 길게 끌게 되면 끌면 끌수록 본인한테 불리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양자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어쨌든 강용석 변호사가 소송을 건 게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즉 바꿔 말하면 얼마 전까지 방송인으로서 이렇게 활약하시다가 다시 이제 또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 또 정치권에서 방송계로 올 때도 정치권의 문제로 또 왔었는데 네. 다시 리턴하는 이런 모양새에 대한 지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박원순 시장에 대한 다시 한번 검증하자는 이에 대한 어떤 판단들이 서로 달리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들의 가족들은 참 가혹한 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아빠가 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네. 공개 검증을 한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가혹한 그게 이제 공개 검증이라고 박원순 시장 측에서는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문제를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인단에서는 공개가 아니다. 그 검증 자체가 엉터리라고 이제 공방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박 시장이 한번 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원순 시장 측에서는 추가 공개 검증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용석 변호사의 합류로 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치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정말 오랜만에 어제 공개 연설을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강단이 있는 그런 리더십에 아직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독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회가 폐기에 넘치는 사회가 되느냐 아부 사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리더들 특히 대통령의 리더십에 많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을 용각산처럼 보좌하는 총리가 필요하다. 대통령과 대립하고 장정치하는 총리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마치 추세인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부 사회로 가자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 전 총재 공개석상에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처음이죠? 네. 뭐 이번에 이렇게 나온 뭐 배경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강연하시는 거야. 2002년에서 2012년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으로서는 암흑기였는데 그 당시 이회창 총재로서는 전성기였죠. 사실상 뭐 절반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당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었고 방금 용각산 총리 얘기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보좌하는 본인이 용각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권 후보로 일약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기가 세기로 유명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총리로 있으면서 김영삼 대통령 각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전혀 용각산과 다른 요란한 총리로서 일약 이제 대쪽 총리로 이제 뭐 야권 구령 중에 단독 선두를 질주하게 됐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해창 전 총재는
애증이 엇갈리는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그 당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게 철저하게 짓밟혔던 어떤 10년의 시기, 암흑의 시기를 보낸 어떤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모처럼 이렇게 뵈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예. 네, 이번에는 야권 소식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판의 목소리,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쏟아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집권 대안 세력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2017년 정권 교체도 어렵습니다. 더 큰 변호,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때때로 지도자급에 있을 때는 그것이 과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느냐. 네, 안 전 대표의 얘기를 저희가 제일 먼저 지금 네. 앞에 배치를 했는데 굉장히 발언의 수위가 연일 높습니다. 저 앞 발언이 문재인 대표가 뭐 그저께입니까? 신당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신당은 없고 뭐 이대로 쭉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뒤집고 나왔습니다. 김한길 대표, 이제 안철수 의원, 박영선 의원이 뒤집고 나왔는데 저 세 분 공통점이 앵커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노에게 철저하게 발표했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발표한 게 아니고 실제로 철저하게 발표했던 어떤 그러니까 정치 과정 속에서 이른바 친노 패권의 칼날에 맞고 쓰러졌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한 분 더 계시죠. 지금 강진에 계시는 손학규 전 대표. 그렇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어제부터 지금 안철수 의원도 나를 세우고 김한길 대표도 나를 세우고 나오는 부분들이 아마 문재인 대표의 상황 인식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작용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재밌는 일이 있은 게 저거하고 별개지만 윤호도 의원 딸 문제 징계위원회에서 공소시효 이틀 지났다고 당윤리 심판원에서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런 측면들 역시 이제 문재인 대표가 혁신이라는 이름에서 탕평을 하겠다 하지만 제 식구 감사기, 그다음에 친노 패권은 못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일단 반노 진영이 좀 새 결집을 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문재인 대표도 조금 다급해졌을까요? 이 천정배 그 의원에 대해서 좀 아깝다. 다시 뭐 영입할 의사가 있다. 정동영 고문에 대해서도 또 의사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냐, 너무 늦지 않았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치인들은 말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하고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러니까 천정배 신당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손준배 의원은 이미 밝힌 상태인데 그 전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좀 찾아가서 만나고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좀 끌어안는 모양새가 사실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윤호도 의원이나 한명숙 전 총리에 비하면 좀 약하지 않았느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했었어야지 저 말에 좀 힘이 실렸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지금 국면은 어쨌든 뭐 신당이 쉽게 뭐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문재인 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서 가고 있는 건 아닌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안철수 의원이나 뭐 다른 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 같고요. 야당은 어쨌든 본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뭐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뭉치고 안 뭉치고 이전에 새롭게 변화된 혁신의 모습을 얼마나 감동을 줄 거냐, 이게 포인트인데 약간 지금 그거는 사라지고 어디가 주도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은 그런 국면이라서 좀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간에 뭔가 교감이라고 할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장충케 체육관에서 열린 가장 어린이집 보육인 대회 현장 장면 한번 보실까요? 한 번씩 안아주시면서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끌어안기도 하고 어깨를 주물러주기도 하고. 간지럼도 태우고 그랬다고 하죠. 근데 오전만 해도 대립각을 세웠잖아요. 근데 오후에 저렇게 다정한 모습.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국민들은. 윙크도 했네요. 김무성 대표 따님 결혼식에도 문재인 대표. 윙크까지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사회자가 시켜서 하면. 물론 사회자가 다 시키긴 했지만, 잘 따라합니다. 뭐 다 연세 드시는 어찌 보면 노친네가 뭐 윙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행사 분위기가 그런 것 같고, 두 분이 뭐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막혀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저때 잘 하셨던 게 이제 뭐 초청장이 없었지만 그 집권당 대표 따님 결혼식에 이제 전격적으로 찾아가서 그 결혼식 기간 내내 있었고, 두 분 사이에 뭐 또 사적으로는 경남중학교 한 애 선후배 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뭐 여야 대표를 빼고는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소통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걸린 문제가 정개특위에서 넘어와 있는 이제 원샷으로 해결하자라는 걸 어제 김무성 대표가
제기를 했고 문재인 대표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결국 20대 총선에 대한 전체적인 룰은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두 분이 만나서 담판을 통해서 거죠? 이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 담판하기 전에 저렇게 인간적으로 이제 교류하는 모습은 인간적 신뢰를 전제로 협상을 했을 경우에는 오해가 안 생기고 협상이 효율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뭐 보기가 좋다 뭐 이렇게 저는 보이네요. 저렇게 만난 걸 바탕으로 사실 이제 큰 걸 좀 이뤄야 될 때가 된 거죠. 바꿔 말하면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내년 총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룰이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대표급으로 무게가 이동돼서 온 거고요. 이제 저렇게 가볍게 장난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사이, 또 경남 중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오래간만에 좀 화합하고 여야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어제죠. 시진핑 중국 주석과 6번째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이어서 곧바로 특별 오찬. 근데 지금 여러 30명 정상 중에 유일하게 오찬을 가졌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데 어떻습니까? 활용점정이라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과 중국 지금 공산당이 사력을 다해서 7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했으면 이게 아까 우리 아까 방송 나갔었는데 안고 없는 찐빵이 되겠죠.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방중하게끔 만들고 특히나 이제 군사 프레이드에 참여하게끔 만들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어렵사리 결정을 해서 이제 간 거기 때문에 어제 오찬 도착하자마자 오찬하고 그다음에 그 정상회담 한 부분은 일단 이 외교적 프로토콜에서는 중국 측에서 극상의 어떤 의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렇습니다. 놀랐던 게요. 보통 외교 정상이 하게 되면은 통역을 할 때 네. 순차 통역을 하거든요. 뻔히 알면서도 한마디 하면 통역을 해주는데 어제는 동시 통역을 했다고. 네,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대화를 나눴다. 이 정도로 가깝다고 보여줄 수 있고요. 일단 우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바라는데 외교 쪽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 얘기 나왔고요. 대북에 대해서 공동 대응 나왔고 아마 경제 쪽은 끝나고 4일 정도에 나오게 될 것 같고 네. 이제 남은 하이라이트는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열병식이겠죠. 이제 열병식까지 보게 되면 그다음에 내일 어느 정도 경제까지 나오게 되면 이번에 큰 틀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중국 관련 순방들 마무리되지 않을까. 어제 시진핑 주석이 방금 정칠평론 말씀하신 게 핵심이 있는 게 한중일 정상회담 하자.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10월 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뭐 때문에 갔었냐? 북핵에 대한 억지력이다. 또 하나는 이 성과를 얻어냈지 않습니까? 선물 보따리를 하나 열어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의전 관계나 예우 관계나 아니면 구체적인 선물에 있어서는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큰 선물을 좀 통 크게 준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방금 두 분이 이제 네. 어떤 전승절의 큰 의미, 어제 있었던 시 주석과의 큰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통 통제 시작을 한 것부터 굉장히 시 주석이 하나하나 신경을 쓰지 않았나, 저희가 약간 소소한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오찬에서 메뉴판 하나까지 시 주석이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메뉴판 한번 보실까요? 네, 메뉴판 이심전심 무심불릭. 또 번영 창조 미래 개척. 저는 중국 요리 중에 이심전심이라는 요리가 나왔나 메뉴판이라 하길래 번영 창조는 무슨 요리일까 생각했는데. 네, 서로 마음을 안다. 네. 우리 얘기해드리면 네. 냉채, 백합탕, 대파, 해삼찜, 꽃등심 스테이크, 딤섬 이런 거 나왔다고 하네요. 서울에 있는 중식당에서도 이심전심 코스, 번영 창조 코스 이 코스 요리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바로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한국하고 중국하고 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네. 한국은 그렇게 발표를 한중일 정상회담 할 거다. 네. 근데 중국은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좀 더 거부 반응, 일본에 대한 거부 반응도 실제로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제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일괄타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어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번 남북 간의 문제에 있었을 때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같은 중국과 모종의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건 한 미만이 한 라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중국과도 역할을 좀 한 것 같은 의미를 뉘앙스를 줬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좀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였다고 보고요.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되게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좀 일일이 챙기는 모습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실제로 하지만 일본이 이 국면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거에 대해 그냥 적극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소외되어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로는 좀 다른 시각의 차이를 좀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의장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의장국이니까 앞으로 저 문제를 10월 말 11월 초에 한다는 거니까요. 좀 궁극적으로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전수형 연예 전문 리포터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산소 여인이죠. 네. 어떤 내용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입니다. 반가운 얼굴입니다. 진짜 산소민 그녀가 돌아왔다. 네.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한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가 드디어 안방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대장금 이후 11년 만에 복귀를 한 건데요. 이 SBS 불꽃 드라마 불꽃 이후로는 SBS 처음 복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굉장히 앞으로 스태프들과 건강하고 즐겁게 끝까지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리딩 있었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다고 합니까?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뜨거웠다고 그래요. 또 오랜만에 복귀한 만큼 열정적이고 좀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30여 명의 배우들이 모였는데 그중에 이 배우 김혜숙 씨가 전혀 연기를 신 사람 같지 않고 도대체 연기를 안 하고 어찌 살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영애 씨 남성들의 로망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복귀한 모습 보시고. 로망 아니었습니까?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재도 로망이다. 예. 아, 그렇군요. 로망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여배우들 중에서 올타임 가장 미녀 뽑아라 1등 이영애 씨. 항상 꼽습니다. 왜냐면 이영애 씨가 예전부터 지금까지요 외모가 변하진 않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나이를 든다든지 무슨 뭐 하다 못해 무슨 뭐 우리 보면 야 뭐 얼굴에 뭐 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일반 배우들이 있는데 이영애 씨는 그것도 없어요. 그때로 처음 데뷔했을 때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여배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자태를 또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연기도 워낙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사임당이란 그 작품 팬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잘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영애 씨 산소 같은 방부제 미모 화제가 되고 있는데 또 망언 아닌 망언을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본인의 외모에 자신이 없다. 이제는 자신이 없다라고 아이고, 밝혔는데요. 예. 너무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도대체 우리 여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한 네티즌은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 그렇다면 뭐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자신 있다는 거냐라고 이제 울분을 토하기도 했고요. 사실 요즘에는 본인보다는 이제 자신의 아이들에게 예쁘다고 하는 게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 실제 딸과 산책하는 모습도 화제가 됐죠. 네, 이제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네. 텐데요. 굉장히 아이가 그 뽀얀 피부도 닮았는데 그 부분이 전 참 부럽더라고요. 엄마를 굉장히 닮았더라고요. 정말 크면 엄마만큼 아름다운 그런 뭐 미모를 또 갖지 않을까. 지금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영애 씨가 뱀파이어 설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대로 미모를 유지한다는 거죠. 이제 딸도 그대로 물려받게 되겠죠. 네, 드라마 사임당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연 배우 중에 뭐 이영애 씨 등등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배우들 많은데 특히 주목되는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배우 최철호 씨 또 복귀한다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무리빚은 연예인 3연 시즌 이런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네. 최철호 씨도 무리를 많이 빚었나 보죠? 그렇죠. 네. 이제 최철호 씨가 2010년에 여자 연기자 지망생을 폭행하면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아니라고 발뺌은 하긴 했지만 이 CCTV가 발견이 되면서 거짓말로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드라마 동의를 하차를 하고 자숙을 하긴 했지만 2012년에 자숙을 하고 복귀를 했지만 2014년에 다시 한번 만취 난동을 핀 건데요. 지나가는 차를 발로 여러 차례 찬 다음에 파출소로 연행이 됐지만 또 다시 난동을 펴서 수갑을 찼다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네, 주로 폭행 관련이 많았어요. 뭐 술 폭행, 음주 폭행 많았는데 복귀 대중의 시선이 괜찮을까요? 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방송사 입장에선 한 2년. 왜냐하면 요 2년이라면 지금도 워낙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다 뭐 예전 일인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라고 이제 방송사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최철호 씨라는 사람 자체가 연기력에 사실 좀 타고난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사극이나 뭐 악역 이런 거에는 또 독보적인 연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 연기력 때문에 필요는 한데 2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또 단순 음주 폭행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캐스팅을 한
것 같은데 과연 시청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거죠. 네, 연예계 폭행 시비 올해도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바로 얼마 전 네. PD를 폭행해서 논란이 됐던 최민수 씨. 또 지금 바로 지금 홍대또 앞에서 라이브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공연 벌써 한 번 하신 적이 있고요. 야.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스스한 머리에 기타를 들고 이제 공연을 36.5도라는 밴드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공연을 마쳤는데 스스로 공연 소개에서도 내가 이제 폭행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이 편집이 됐다라는 말을 스스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너스레를 썼다고 하는데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신 것 같아요. 마이웨이를 가는. 예, 저희가 무리를 빚었던 연예인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또 복귀가 뭔가 많은 여성 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박시후 씨. 네. 3년 만에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뭐 어떻게 좀 결론이 났습니까? 사실 사건은 종결이 됐습니다. 이 A양과 박시우 씨 모두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박시우 씨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좀 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한국에서 이 화장품 모델로 발탁이 됐고 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최근에는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의 주인공으로 발탁돼서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박시우 네. 씨가 무혐의는 아니에요. 불기소 처분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박시우 씨 때만 해도 일반 강간 사건 같은 거 합의하면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것이 강간인지 아닌지 변론을 하더라도 박시우 씨가 그 여자분과 관계를 맺은 건 맞습니다. 네. 그건 인정을 했어요. 다만 박시우 씨는 이제 강간이 아니고 합의한 성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 여자가 고소 취소하니까 강간인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합의 들어왔으니까 끝하고 끝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법에 바꿔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무리 빚은 배우들 자숙 기간 보면 대부분 2년 내지 3년. 네. 2, 3년이면 이제 대중들이 빚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죠. 뭐 그거는 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폭행이나 이런 거에 무슨 뭐 선거법처럼 자격정지를 걸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문제는 방송사 내부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건데 방송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의 어떤 연기력과 가창력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다시 복귀시켰을 때 시청자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양자를 저울해놓고 이익 형량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 판단이 꼭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혀 방송사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방송사가 참 주의 깊게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 무리를 빚었다가 복귀한 연예인들이 또 잘 적응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2, 3년 시차를 두고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파일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걸 봤어요. 이제 연예인마다 자숙 기간에 뭐 0개월에서 5년까지 뭐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뭐 폭행은 평균 20개월이고요. 네. 음주는 15개월, 학력 위조는 뭐 한 9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밖에 안 했는데 빨리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식이 안 좋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예가 핫 이슈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